우수한 인재들은 전교 1, 2, 3등은 다 의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전교 3, 4, 5, 6, 7등은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 그룹들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 왕성우 네메시스 대표이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은 펜미스 산업 중요성과 제도적 육성 방안입니다. 왕 대표님은 대형 펜미스가 나오려면 M&A가 필수라면서 젊은 인재가 펜미스에 모이거나 펜미스를 거쳤다가 다른 도전적 스타트업에 합류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왕성호입니다. 저는 한국 펜미스 산업협회 부회장 겸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펜미스 업체 네메시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펜미스 업체 회원사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국 반도체 역사는 최초의 컴퓨터가 나오고 진공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집적 회로까지 숨가쁘게 발달을 해왔고요. 주로 미국 위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집적 회로가 이제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스몰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미디엄 스케일, 라지 스케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베리 라지 ULSA가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50억 개,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칩에 들어가고요. 처음에 트랜지스터가 나왔을 때 그 산발이 모양의 트랜지스터가 나왔을 때 개당 그것이 이제 3불에서 5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트랜지스터 한 개당 0.000000에서 0이 13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의 13승분의 1이니까 얼마나 이제 트랜지스터가 싸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그 교육으로 봐서는 72년도 김춘기 교수님이 처음으로 반도체 강의를 시작하셨고요. 최초 연구소는 이제 70년에 트랜지스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 미국계 회사 코미사가 그 한국법인 고미전자를 했고 그다음에 페어차일즈가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 반도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식으로 반도체 산업은 69년도 아남산업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금성사 옛날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금성전자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오일 쇼크 때문에 잠시 접었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자극을 또 받아서 금성사가 금성반도체를 79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민간공동연구소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이제 현재 애트리의 시초가 되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했던 것은 80년 들어섭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삼성전자가 64K 디램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그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한 첫 번째 아주 쾌거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64K 디램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토대가 됐습니다. 근데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메가 디램 할 때 일본에서 약간 좀 트릭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4K를 개발하면 일본은 256K를 개발하고 있다가 삼성이 64K를 내놓는 순간 256K를 가격을 폭락시켜서 64K를 죽이고 또 삼성이 256K를 내놓는 순간 준비해뒀던 1메가의 가격을 폭락시켜서 또 256K를 죽이는 그런 약간의 그 트릭을 썼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만든 그 다마고찌라고 하는 그 조그만 조그만한 키우는 게임 기기가 1메가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56K, 64K 쪽으로 갔는데 일본은 이미 1메가 공장만 있고 256K, 64K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삼성으로 매출액이 몰리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컬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걸 기회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부터는 일본을 앞서고 우리나라가 삼성이 이제 1등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몸담았던 옛날 LG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도 메모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93, 94년도에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96, 97년도에는 처음에는 히다치에서 좀 기술을 도입을 한 것도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는 자립으로 세계 이제 2강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반도체에 있어 메모리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저도 메모리 연구원의 한 명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권 경쟁을 보면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칩4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흔드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청난 넘버원 아이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국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또 그 말씀 발표하신 것처럼 미국 반도체 설비 투자 엄청나게 하고요, EU 반도체 엄청나게 투자하고, 일본도 이제는 반도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만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고 TSMC 공장도 일본에 짓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입니다. 뭐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매출 및 국가별 비중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유럽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매출로 봐서도 전체 반도체를 봤을 때 한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메모리에 있어서는 단연코 이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58%를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1등 나라인데, 시스템 반도체로 따지면은 미국이 절대적인 1등이고 한국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점유율은 강하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약하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푸른색이 메모리 시장이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메모리 시장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이 좋은 시장을 냅두고 메모리에서만 1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팹리스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 경쟁력의 확보에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업도 사실은 PIM 같이 시스템 반도체와 융합이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를 논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파운드를 포함한. 팹리스만 보겠습니다. 설계만 보면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100% 중에 1%밖에 되지 않고요. 그걸 보시면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1등이고, 사우스 코리아는 요 빨간 막대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팹리스입니다. 미국의 팹리스는 68%, 한국의 팹리스는 1%. 굉장히 처참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순위로만 봐도 1등이 퀄컴이 293억 달러,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 세 개 전부 엄청난 회사들이죠. 미디어텍. 여기서 이제 대만의 입김도 많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디어텍 대만 회사고요. 엔비디아 대만계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1등인 LX 세미콘은 13등입니다. 그러면은 팹리스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중요하지? 그 다음에 왜 다르지?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어디다 판단하면 이제 그 출판업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은 종이와 잉크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파운드리는 인쇄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인쇄소 종이와 잉크와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들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소부장 업체에서 고객이 어디 있냐?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글로벌로 굳이 안 나가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 팹리스 쪽은 작가들입니다. 시인, 소설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팹리스의 고객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팹리스의 고객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좀 안타깝게도 이 팹리스의 비중이 많이 축소가 돼 있고 파운드리 플러스 소부장 쪽으로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보면은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를 쪽으로 통해서 이제 그 생태계가 아주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소부장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그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장비에 있어서 하이엔드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ASML 같은 거는 시장 점유율이 100%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갈 길은 멀지만 기본적으로 소부장의 우리는 기술력은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지 팹리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고객이 아니라 팹리스가 고객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들은 다 시스템 제조기업들이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좀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왜 이 꼴이 됐느냐? 우리나라 반도체 잘한다면서 파운드리는 왜 1%밖에 안 되고 그 1%도 대기업인 LX 세미콘을 제외하면은 말씀드리기 처참할 정도이냐?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재의 부족입니다. 한국인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은 전교 1, 2, 3등은 다 의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전교 3, 4, 5, 6, 7등은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 그룹들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전빵 위주의 어떤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우수하나 그 우수한 인력들이 반도체로 몰리지 않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타 제품의 부재입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도 꽤 큰 팹리스 업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스타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메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서 계열입니다. CPU, AP, 아까 퀄컴의 AP처럼, 그다음에 GPU, NPU, MCU처럼 이 프로세서 계열에서 우리가 꽉 잡는 회사가 나왔어야 했는데, 엔비디아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크지를 못했습니다. 시도한 부분도 있었고 챌린지를 한 회사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크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스타 제품은 바로 와이어리스 SoC입니다. 퀄컴과 브로드컴으로 대비되는 폰에 들어가는 LTE, 3G, 4G, 5G,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칩들에 있어서 와이어리스 SoC가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이 두 개의 축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하나도 잡지 못하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다른 단품 제품, 그래서 LCD 드라이브 IC,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 다음에 타이밍 컨트롤러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는데, 그거가 이제 좀 스타 제품 두 개를 우리가 왜 못 잡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진출을 못했습니다. 팹리스 업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LG전자가 있다면, 저도 이제 이전 회사를 창업했을 때 삼성, LG에 칩을 납품하면서 회사가 흑자가 나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나 축복인과 동시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글로벌 진출을 잘 안 하게 되는 동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핑계를 대자면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데, 이스라엘이나 독일이나 대만의 팹리스는 자체 브랜드로 해외 진출을 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하고 세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꾸역꾸역 프로모션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큰 기업이 적고 작은 회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글로벌 마케팅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객들이 볼 때 한국에서 온 듣보잡 회사인 거죠. 그런 애들 칩을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100개 쓰는 회사는 살 수 있겠지만은 500만 개, 1000만 개 쓰는 회사는 이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좀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벤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대기업입니다.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왔고, 대기업이 한국 발전에 엄청난 축을 차지한 것은 정말 너무너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의 경쟁성이, 성장률이 점점 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는 수출액이나 대기업의 경쟁력이 좀 더 세츄레이션이 돼서 옛날처럼 100배 이렇게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한데, 결국은 대기업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려워지면은 함께 공멸하는 우리가 대기업 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이 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과 이스라엘, 독일들은 자기 브랜드로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창업을 하는데 자영업도 좋지만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계형 창업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사고 열심히 손질을 해서 영업을 하고 한 다음에 그날 번 돈에서 임대료를 빼고 알바비 빼고 세금 빼고 전기료 빼고 내가 갖고 갈 돈 빼고 나머지를 저축을 한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기회형 창업입니다. 뭐냐면은 회사가 기술력이 있어서 내가 10억 투자를 받는데 100억 밸류로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0%를 내줬지만 내 지분이 50%라고 그러면 나는 50억을 가진 자산가에 준합니다.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1000억이 되고 내 지분이 20%라면 난 200억의 자산가인 거고, 그 회사가 팔렸을 때 내 통장에 2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회형 창업인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기회형 창업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자리의 증가는 스타트업이 최선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팹리스가 혹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이 되려면은 2번의 골짜기를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교수님들 논문들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SCI 논문 지수로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독일의 스타트업들이 한국 교수님들의 논문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찾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뛰어난 교수님들의 논문은 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계는 뭐가 문제냐면은, 학교는 전교 1등끼리의 싸움입니다. 논문은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양사는, 그러니까 기업체가 하는 양사는 뭐냐면은 전교생 중에, 졸업생 중에 60점 이상이 몇 프로냐 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제안드리겠지만은 산학협력 자유공모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이것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어려움은 삼성, LG는 납품을 했으나 글로벌 진출이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도 저희는 M&A를 통해서 시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급하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발전 방안은 뭐냐? 첫 번째, 인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설계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설계 아카데미를 신설하자라고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저희 협회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에 올 초에 이루어진 성남시 가천대 설계 아카데미가 운영 중인데 46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들였던 것은 카이스트의 아이덱에서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 위주지만은 이제 졸업생이나 타전공자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인기리에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40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수백 명이 몰려서 80명으로 이제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특히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실업 문제가 있고 마찰적 실업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쪽은 일할 사람이 없고 이쪽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반도체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아카데미에서 8개월이나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면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쪽에는 학생들도 많이 몰리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타전공자들을 포함하는 설계 아카데미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석박사 과정이 확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좋고 나쁘고 뭐 지역 이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은 반도체 설계 교수를 무조건 확충해야 되고 설계 전공 학생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프로젝트 지원도 해야 돼서, 일단 반도체 설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서 석박사 과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석박사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제품에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린 잃어버린 20년이 왜 생겼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프로세서 계열, AP, GPU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성공을 못했던 거, 엔비디아가 안 나왔던 거. 두 번째 무선 SoC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거.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은 퀄컴, 브로드컴이 나오지 못했던 거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팹리스가 100여 개, 지금도 100여 개, 20년 전에도 100여 개였습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거 잘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올 게 뭐냐? 앞으로 스타가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세싱 인 메모리, 바이오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전기차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쪽은 제가 아주 확신하건대, 저희 업계에서 확신하건대 스타 제품입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엔비디아나 퀄컴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된다.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KIC 같은 데서 상당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그만 회사가 나가면은 듣보잡이라고 거들떠 보지 않지만 그 여러 회사들이 이제 같이 뭉쳐서 하나의 큰 브랜드로 나간다면은 그 글로벌 마케팅에 상당히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M&A를 하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 반도체 업계로 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교 1, 2등이 의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에게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대를 가지 말고 전자공학과를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 수가 없고요.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전자를 들어가려는 학생한테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삼성 가지 말고 조그만 스타트업 팹리스를 가라.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냐하면 뭐 월급 급여 차이죠, 복지 차이 나죠, 뭐 사회적 지위 차이 나죠, 심지어는 그 장가 갈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가는데, 만약에 그 팹리스가 만약에 M&A가 돼서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캐시아웃을 할 수 있다면, 나랑 가나나의 뭐 선배 한 명이 나랑 같이 그 김치찌개 하나 넣고 나누어 먹던 이제 힘들어하던 선배가 이름도 모르는 작은 팹리스 벤처에 들어갔는데 몇 년 뒤에 그 회사가 팔리고 통장에 3억 5천이 꽂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리워드가 눈에 보여야 젊은 친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M&A는 글로벌 업체 가는 거에 장점뿐더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좋은 젊은 학생들을 이쪽으로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및 융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투자 융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투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펀드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5년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1차 반도체 펀드는 소부장 위주로 갔기 때문에 설계업체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열심히 클레임을 했고, 2차 반도체 펀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은 반도체 설계업체로 가라라고 했는데, 근데 또 설계업체 중에서도 약간 요새 말하는 어떤 테마주 위주로 너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로 좀 도전을 하려는 업체들에게 가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올바로 분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금액, 모태펀드 이런 것들을 엄청 늘렸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모태펀드를 구성을 해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태펀드가 올바르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모태펀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국가 모태펀드가 올바르냐라는 건 다른 이슈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팹리스 전용 모태펀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기보신고에서 어차피 돈을 꼴려고 하면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런데 팹리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재무제표가 형편없죠. 그럼 그걸 보고 맥스 1억에서 2억을 보증해 주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몇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팹리스고 기술력이 검증이 됐다면 꿔주는 돈이니까 그 보증의 한도를 최소 20억 이상으로 해달라라는 것이 저희 쪽의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도 팹리스 입장에서도 이 세대 혜택, 그 다음에 스톡 옵션 면세 한도도 확대를 해라. 그래서 스톡 옵션 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캐드 툴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15년 전에 캐드 툴 지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가에서 툴을 사서 우리가 타임쉐어리고 공유식으로 우리가 회비를 내고 합법적으로 쓰는 것이 있었는데, 툴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옛날처럼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패키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 오사트 업체라고 합니다. 아웃소스드 패키지 앤 어셈블리 앤 테스트 업체인데, 돈을 줘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좀 저희가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중소기업이 패키지 테스트를 잘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패키지 테스트 비중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의 국가과제 시행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국가과제의 문제점은 키워드 국가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과제를 상용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10년 전에 어디 기관이 이미 다 한 거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 이전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쪽에 가보면, 국가연구소에서 가보면 그냥 국가 과제만 끝나고 박수치고 완전히 거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화할 수 있는 과제를 좀 하는데, 그것도 산학협력을 필요하다. 인재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이 논문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논문이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서 실제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 그것도 교수님들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좋은 진짜 고급 인력이 교수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양산자구까지 간다면은 좋다. 그래서 자유주제로 국가연구과제 개발을 하는데, 이 주제는 물론 자유주제지만은 기술력은 검증을 해야 된다. 어중이떠중이 하지 말고 실제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용화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드리자면, 투자용자, 처음엔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M&A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해야 된다. 투자용자, 세제 혜택, 캐드 툴 지원, 패키지 테스트 지원, 그다음에 산학협력의 국가과제 개발 시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여하는 게 없이 왜 앵앵거리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설계 쪽은 우리가 해리포터의 소설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번 돈하고 똑같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팹리스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시장의 2.5배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왜 지원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를 잘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제가 아무리 보정을 하고 싶어도 정말 똑똑합니다. 두 번째, IT 인프라가 잘 깔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IT 인프라가 잘 깔린 데도 없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는 경험의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록 메모리 위주지만은 40년 동안 반도체에서 산전수전 공정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빼면은 대만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회사도 큰 거 3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설계 사무실이 있는 나라를 다 털어보면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정도이고, 그것도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유럽의 NXP나 ST 마이크로, 지멘스를 빼고,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 중에서 반도체 설계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은 거저먹는 판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마중물이 나가면은 우리는 전 세계를 쓸어 담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실현 방안으로 M&A를 좀 주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신나게 달렸네요. 한 5분 정도 안에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A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거 제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원생 중에 우등생들이 최우등생들이 대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그때 연봉 몇 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몇 명이면서 창업을 합니다. 5년 7년은 개고생을 하겠지만 7년 뒤에 그 회사를 구글이나 애플에다 팔아서 작게는 뭐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챙기죠. 찢어지죠. 또 창업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4번 정도 창업을 해서 한두 번은 깨끗이 말아먹고 두세 번은 그 회사를 매각을 해서 작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조 원의 통장이 들어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후배의 스타트업에 또 엔젤 투자를 합니다. 그 선순환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M&A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또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회사 10개 투자를 하면 하나 코스닥 가고 한두 개 망하죠. 나머지 7개가 뭐가 되냐? 좀비 회사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국가 과제로 연명을 하는 좀비 회사. 왜 망할 수 없느냐? 그 회사 문을 닫는 순간 그 회사의 부채가 대표이사의 이마에 붙어버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니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10개 투자하면 하나만 엑시트를 합니다. 근데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10개 투자를 한다면 미국도 두세 개 가냐? 하나만 갑니다. 나스닥. 뭐 사실상 하나도 못 가겠지만은 그럼 하나 나스닥 가고 한두 개 망합니다. 어쩔 수 없죠. 나머지 7개 정도는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인수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설령 원금을 20-30%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10개 투자하면 7개, 8개는 엑시트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M&A야말로 글로벌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것임과 동시에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의대로만 가지 않고 이쪽 IT 업계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촉진제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으로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합치냐? 그럴 수는 없고요. 팹리스들이 공동 브랜드하고 제품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각각이 있지만은 브랜드만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을 하는 A라는 팹리스, 그 다음에 그 MCU를 하는 B라는 팹리스, 타이밍 컨트롤을 하는 C라는 팹리스, 그 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 IC를 하는 D라는 팹리스가 합쳐서 하나의 브랜드 네임, 뭐 AAA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같이 공동 프로모션을 한다면은 그것이 좀 신뢰성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리딩 컴퍼니가 있을 겁니다. 좀 수천억 정도 하는 큰 회사들이 팹리스 1, 2, 3에다가 지분 투자를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얼마든 해서 서로 이제 한 팀이 돼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브랜드로 고객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인수합병을 해서 회사가 커다란 회사가 하나가 돼서 같은 그 브랜드로 고객에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하고 투자 중요하고 용자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M&A 활성화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팹리스들이 좀 더 M&A를 통해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팹리스 산업협회는 올해 9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현재 회원사는 110개입니다. 대부분의 그 팹리스가 회원사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의 발전을 위한 대표기구, 그 다음에 회원간, 타기관과의 협력의 장,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 대외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있고 여러 분과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모바일 IoT 쪽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오토모티브, 특히 자동차, 전기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도 분과가 따로 있고 회사들, 그다음에 IP, 그 IP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들, 그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솔루션인데 우리가 옛날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던 그러한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로 지금 아주 가열차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왕성호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